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글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늙으면 뭐가 가장 중요한 것 같냐고요. 자식을 잘 키워놓은 게 중요하다. 아니다, 건강이 중요하다. 아니다, 다 늙으면 자식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로 한참을 싸우더라고요. 그 얘기를 보면서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 자식한테 하는 투자는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는 거라고 하지만 돌려받기는커녕 내가 헌신했던 세월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배신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전 늙으면 뭐가 가장 중요한지라는 질문을 보고서도 자식이 아닌 돈으로 마음이 기우는 것을 보고 참 허탈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요. 다들 저와 나이 또래도 비슷하고 자식에 대한 고민이 한창 많아지는 나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 욕을 해야만 하는 비참한 제 사연이 여러분들 귀에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력해도 돌아오는 것 하나 없는 이 마음을 어딘가에 풀어놓지 않으면 가슴이 뻥 터져버릴 것 같은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이젠 이런 비참한 감정에 시달리지 말고 살자는 심정으로 사연을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늙으면 뭐가 가장 중요한 것 같냐는 질문에 한때는 고민 없이 건강이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노쇠한 남편을 일찌감치 떠나보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아픈 사람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다는 것이 정말이지 그것보다 힘든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어디 조금 아픈 구석이 있으면 절대 숨기지 말고 병원에서 어떤 얘기를 듣게 되더라도 겁먹지 말고 우선 병원부터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런 이유에서예요. 무슨 얘기를 듣게 될지 겁이 난다고 당장 내가 아파버리면 어떻게 하지란 걱정으로 병원을 가지 않고 버티다가 더 큰 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것도 전부 제가 겪어보고서야 말씀드릴 수 있는 괴로운 사연이에요.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제 인생에서는 남편이 전부였습니다. 아들을 하나 낳고 나서도 전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사업을 하는 남편은 항상 바쁘고 집안을 돌볼 겨를 없는 사람이었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결혼을 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외로움에 공감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생각을 해보면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결혼을 하자마자 퇴사를 종용할 정도로 여유로운 집안의 사람이 왜 저와 고민도 없이 결혼을 하자고 얘기했는지 말입니다.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집에서 마누라와 자식을 부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남자라면 끔찍이도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가며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능력도 없어진 남자가 과거의 영광에 찌들어서 물 한 잔을 집에서 떠마시는 법이 없는 저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 거지 같은 집구석에 벌어다 준 돈이 얼만데 왜 내가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가장 같지가 않냐? 이제 니네가 무시해도 될 사람 같아. 소리를 지르며 패악질을 부리는 저희 아버지는 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늘 자존심이 상해 있었던 걸까요? 퇴직금을 고스란히 사업에 날리고 다 늙은 나이에 빚을 갚고 있는 처지가 불쌍하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어머니와 저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그 불쌍하다는 생각도 금세 쏙 들어가더라고요. 저 사람은 대체 뭐가 그렇게 잘나고 당당해서 우리한테 저런 행동을 할까 싶었죠. 매일같이 집구석에 벌어다 준 돈이 얼마인 줄 아느냐고 고생을 내세웠지만 글쎄요. 아버지는 집안에서 늘 사고만 치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그걸 수습하다가 덜컥 늙어버린 건 어머니였거든요. 차라리 저렇게 앓는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참 웃긴 게요. 왜 요즘에도 뉴스 보면 저 사람은 귀신이 안 잡아가고 뭐하나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과거에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들이요. 업보란 게 있나 싶으면 그런 사람들이 어디 크게 아프고 병들어서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다 죽음을 맞이해도 모자랄 판 같은데 또 그런 사람들이 목숨이 더럽게 질기고 오래가요. 그런 걸 보면서 세상이 마냥 공평하고 아름다운 곳은 아니구나 싶어서 탄식이 다 나올 정도죠. 제가 아버지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어디 하나 아파서 저렇게 어머니와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낼 기운조차 빠져버린 노인네였다면 제 미움이 조금 덜했을까요? 그런 아버지를 감당하지 못하고 먼저 알아놓으셨던 건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이제 사회에서 막 밥벌이를 시작하고 있고 벌어둔 돈은 아버지의 빚을 갚는데 고스란히 들어가던 그런 억울한 어느 날 저는 또 한 통의 억울한 연락을 받게 됐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요. 정작 사고를 쳐놓고 어마어마한 빚이나 남겨놓은 아버지는 집구석에서 손 하나 까딱하고 있지 않는데 부부 사이는 무촌이라며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은 곧 본인의 과오가 아니겠냐고 얘기를 하시는 어머님. 그래서 남들은 다 즐거운 노후를 즐기면서도 쉬고 있는 그 나이에도 매일 새벽에 버스를 타고 나가서 건물 청소 일을 하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놀라서 한달음에 달려간 병원에서 어머니는 힘없이 웃으면서 날이 너무 더워서 더위라도 먹었나 보다 하고 가벼운 열사병일 거다.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저를 안심시키셨지만 조용히 저를 따로 불러서 얘기한 의사는 어머니의 몸에 이미 암이 다 전이된 상태라면서 이제는 슬슬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전하더라고요. 엄마 이렇게 가면 나 억울해서 어떻게 살려 그래. 안 돼. 나 엄마 이렇게는 못 보내. 아버지 빚 다 갚고 엄마 효도시켜주려면 아직 한참은 더 살아야 돼. 엄마 억울해서라도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 제발, 제발 오래 살아줘, 응? 제발 조금만 더 살아줘, 엄마.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나 두고 가지 마. 엄마 아니면 누가 내 곁에 있어, 응?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그 소식을 어떻게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붙잡고 화도 냈다가 울어도 봤다가 오만 난리를 쳤는데도 변하는 사실은 하나도 없더군요. 제가 더욱 화가 났던 것은 지금 어머니가 누구 때문에 마음고생을 이렇게 해서 병든 몸으로 누워있는데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저한테 연락해서 밥은 왜 안 챙겨주냐고 뻔뻔한 질문을 하는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전화한 아버지에게 버럭 성질을 냈던 것 같아요. 자식의 청춘이며 마누라의 인생이며 다 잡아먹어 놓고 뭐가 배고파서 뻔뻔하게 전화해 밥 차려달라는 소리를 하냐고요. 사람이 너무 뻔뻔하면요.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그게 잘못인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앵무새처럼 내가 벌어다 준 돈이 얼마인 줄 아냐. 내가 나 혼자 잘 살자고 그렇게 무리한 투자를 한 것 같냐. 이렇게 빚을 진 상황에서도 자기 탓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가족들 잘 살게 해주려고 자기는 불쌍한 인생을 살았다고 피해자인 척을 하면서 우는 소리를 하는데 끔찍하게 싫더라고요. 아버지는 저를 과연 가족으로 생각하기는 할까? 이렇게 나를 가족으로도 생각 안 하는 사람에게 대체 난 언제까지 가족 대접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 거기서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탁 하고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낳아놨다고 전부는 아닌데 내가 널 너무 고생시켰던 것 같아. 넌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처럼 시집가지 말어. 부잣집 막내 며느리로 시집가서 평생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철없고 행복하게만 살아.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시집을 가버리지 마라. 괜히 가서 되도 않는 시댁 식구들 네가 다 이고 지고 산다고 그렇게 살지 말고. 넌 절대 엄마처럼 살면 안 된다. 아버지 혼자 남았다고 안쓰러워하지 말고 엄마처럼 발목 잡히지 말고 도망칠 수 있을 때 최대한 멀리 도망가버려. 아버지가 다시는 못 찾게.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 저를 붙잡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찾지 못하게 최대한 멀리 도망가야 한다고요. 어머니나 저나 얼마나 이 집구석에 학을 뗐는지 그 말만 봐도 아시겠죠? 전 아직도 어머니한테 죄책감이 너무나 크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눈을 감는 날까지 집구석 걱정만 하다가 가셨으니까요. 결혼을 하신 이후로 단 하루라도 편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던 적이 있을까 싶고 죄송스러운 마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참을 정신을 못 차리고 방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눈 감을 때까지 자식 걱정만 하셨던 분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후에도 미안함을 표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놓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보험사로 쫓아갔던 일이었죠. 그러나 어머니는 이 모든 상황이 이렇게 될 걸 미리 알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보험사를 불러 어머니가 남겨놓은 보험금의 수령인을 모두 저로 바꿔놓으셨더라고요. 아버지는 이럴 수 없다면서 보험사에서 나온 직원의 멱살을 붙잡고 난동을 피우셨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난리를 쳐본들 이미 정해진 사실이 바뀔 수 있었겠어요. 보험사에서 폭행죄로 고소당한 아버지가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자기는 벌금을 낼 돈이 없으니 보석금이든 뭐든 내서 나 좀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고, 매몰차게 더 이상 아버지를 위해서 내드려야 할 돈은 없다고 딱 잘라서 얘기를 했던 게 아버지와의 마지막 기억입니다.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한 아버지는 결국 구속 수감이 되셨죠. 자기 아버지를 책임지지 않는 천하의 둘도 없는 불효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아버지를 위해서 제 인생을 헛되이 투자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아버지 때문에 많이 망가져버린 인생이지만 어머니의 말씀대로 끊어낼 수 있을 때 멀리 도망쳐버리는 것도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으니까요. 비록 좋은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머니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선물은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버지와 인연을 끊어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거요. 하늘에 올라가서도 끝까지 자식 생각만 하시는 바보 같은 어머니였네요. 그렇게 혼자서 자립을 시작하면서부터 돈에 대한 저의 집착은 조금씩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결국 이 모든 일이 돈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아버지가 빚을 지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우리 가족이 돈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내면서 평범한 다른 가족들처럼 살았더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싶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구나, 그런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았었죠. 이제 아버지와도 인연도 완전히 끊어낸 마당에 제 돈을 누가 훔쳐가는 것도 아닌데 혼자서 통장을 8개로 쪼개가면서 내가 나중에 늙고 힘이 없어졌을 때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줄 돈을 꾸역꾸역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모아봤자 얼마나 모을 수 있었겠어요. 회사가 끝나고 나면 남는 시간에는 집으로 돌아와 인형 누나를 붙였어요. 주말이 되면 카페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주변에서 저를 보는 사람들은 부양해야 할 가족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아득바득 돈을 모으냐고, 무슨 큰 문제라도 생긴 거 아니냐고 혀를 차고 걱정을 할 정도였죠. 전 인생이 너무 걱정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돈이 없는 제 노후가요. 아직 젊은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피할 수도 없었던 그 서러운 가정 환경을 겪어보고 나니까 남들이 지독하다 말할 정도로 구두쇠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디 쫓기는 사람처럼 그렇게 아득바득 돈을 모았던 것 같네요. 난 절대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 하는 생각이에요. 나이는 젊은데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해서 제 나이로 보이지 않았어요. 눈가에 주름이 잡혀 있었지만 그런 건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안한 노후만 보낼 수 있다면 악마한테 영혼이라도 팔 것 같은 기세로 굴었었고, 돈만 있으면 평안한 노후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라고 믿고 있던 시기였죠. 그렇게 앞뒤 없이 빡빡하게 살았던 시기에 만났던 것이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늘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냐고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남편은 제 꽉 막힌 인생의 틈이었다고요. 햇살 한 줄기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 제 인생에도 남편이라는 틈을 만나서 그때부터 따뜻한 햇살이 조금씩 내리쬐기 시작했다고요. 남편은 타고난 사업가였습니다. 영업직으로 시작해서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죽어라 일만 하는 지독한 워커홀릭이었죠. 그런 남편이 주말에 잠시 들려 쉬는 공간이 바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카페였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틈이 되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였네요. 남편의 첫인상이요? 부잣집 도련님처럼 보였죠. 그 당시에 저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면서도 커피 한 잔 사 먹는 돈이 왜 그렇게 아까운지 차마 제 돈을 주고 커피를 사 먹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지독한 구두쇠였으니까요. 그 반면 남편은 바쁘게 살면서도 멋지게 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에스프레소 2잔을 시켜가지고 앞에 놔두고 영자 신문을 읽으면서 커피를 홀짝이는 모습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허세가 가득하다는 생각. 저 사람은 대체 얼마나 잘 살길래 카페에서 저렇게 커피를 걱정 없이 홀짝이면서 배운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하는 오만한 질투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죠. 남편이 다 떠나고 난 후에 이제야 인정하지만 젊은 날 남편을 처음 만나고 들었던 감정은 사랑보다는 열등감에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또 사람은 왜 그렇게 친절한지요. 목이 좋아서 늘 바빴던 커피숍이었고 동네에 하나밖에 없었던 커피숍이라 다방과 구분하지 못하고 진상을 부리는 손님들이 늘 즐비했었는데 왜 이 돈에 커피를 이거밖에 안 주냐. 너랑 같이 커피를 마시려면 얼마를 내야 하냐. 술이 덜 깬 상태로 가게에 들어와서 행패 아닌 행패를 부리는 손님들을 젠틀하게 막아서고 자꾸 이러시면 경찰에 제가 대신 신고할 수도 있다고 제 편을 들어주는 모습이 꽤나 멋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죠. 사실 남편이 주말마다 그 카페에 출근 아닌 출근을 하는 이유도 저였다고 하더라고요. 유난히 손님이 없고 바쁘지 않던 장마철 카페에서 갑자기 카운터로 다가와 헛기침을 하며 명함을 내밀기에 이 인간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어디 다단계 판매원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꽤 괜찮은 회사 면접을 보는 것 마냥 본인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퇴근하고 나서 시간 내주면 차 한 잔 마시고 싶다고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카페에서 일을 하는데 차를 마시러 가자는 얘기가 듣기 싫었겠다면서 머쓱하게 웃으며 사과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홀린 듯이 좋다고 그러자고 했어요. 모르겠어요. 남편이 정말로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마음이 동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남편 말대로 하루 종일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커피 한 잔 내 돈 주고 사 먹지 못하는 제 처지가 갑자기 스스로 딱하게 느껴져서 그랬는지요. 그렇게 남편과 커피 한 잔 나누며 얘기를 해보니까 이건 좋은 사람을 넘어서 무슨 감정이라고 해야 할지 몇십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때 그 순간을 떠올리려고 하니 마음이 아픈 것처럼 두근거리는 것이 아마 제 인생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설레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굴은 항상 힘들고 괴로워 보이는데 손님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활짝 웃는 제 모습이 한편으로 안쓰러워 보이면서 어떤 사연이 있는지 꼭 한번 물어보고 싶었대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제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은데도 어쩐지 그 당시에 남편은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라서 또 뭐든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커피를 마시면서 덤덤하게 제 얘기를 꺼냈습니다. 돈에 집착하고 아등바등하며 살았던 젊은 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유년 시절의 집안 얘기, 제 얘기를 듣자 남편은 곧장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사연이 있어도 이렇게 깊고 진한 사연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는 그쪽은 어떤 사연이 있는데요? 남의 사연 들었으면 그쪽도 본인 얘기를 해야 값이 맞지 않겠어요? 딱 봐도 잘 사는 부잣집 도련님 같은데 왜 그렇게 죽어라 열심히 일하는지 궁금해서요. 뭐 나처럼 어디 숨겨놓은 빚이라도 있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가 부잣집 도련님처럼 보였냐면서 살면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본다고 너털 웃음을 짓더라고요. 남편과 저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보험금으로 인생을 다시 출발할 기회를 얻었다는 거요.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보험금으로 아버지한테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남편은 한날 한시에 부모님을 사고로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어릴 때 말입니다. 저보다 배는 더 힘든 사연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서 저도 순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자기는 이제 다 괜찮아졌으니까 굳이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사연을 들어보니까 여기도 가관이 아니에요. 그렇게 부모님을 사고로 떠나보낸 것도 괴로운데 장례식장에 얼굴도 보지 못한 오만 친척들이 다 들이닥쳤답니다. 당장 그 큰 돈을 어린애가 어떻게 쓰냐고 본인이 맡아서 길러주겠다. 후견인을 자칭하는 친척들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애나 제대로 봐줄 생각으로 달려들었겠어요. 딱 봐도 보험금을 노리고 찾아온 인간들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살다 보니까 인생에서는 다시 찾아오지 않을 줄 알았던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게 됐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사업으로 지금은 아무도 자기 것을 건드릴 수 없는 꽤나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얘기를 듣는데도 마냥 부럽기만 했어요. 힘들게 살았던 것도 기회가 찾아온 것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기회를 제대로 잡아 성공시킨 것은 남편뿐이었으니까요. 기회를 잡는 것도 다 자기 팔자겠죠. 전 인생에서 그런 기회가 몇 번이나 왔는지 모르겠지만 잡을 용기도 잡을 생각도 없어서 다 놓쳐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쪽은 여기서 사업 검토를 하고 있고 전 여기서 아르바이트나 하고 있는 거겠죠. 자조적인 말에도 남편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럼 이번에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아보겠냐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는 거라고는 사실일지 거짓일지 모르는 사연뿐인 여자, 주말마다 마주하는 얼굴과 목소리뿐인 여자에게 그렇게 다짜고짜 결혼을 하자고 고백을 하는 남자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그런 강단이요. 그리고 그런 강단에 여기서 내 인생이 더 망하기야 하겠냐라는 생각으로 좋다고 승낙하는 여자가 또 있을까요? 인연이 겹치다 보면 그게 운명이 된다고 주말마다 마주보고 주문받던 그 얼굴, 그 인연이 몇 달 겹치더니 결국 운명적인 결혼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이 저에게 가장 먼저 부탁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직장을 관두라는 얘기였어요. 요즘 세상에는 멀쩡하게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 여자한테 직장 관두라고 하는 얘기가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게 아마 톡톡 사연에 올라올 수 있는 얘기가 될걸요. 그런데 제 경우에는 조금 달랐어요. 왜 남자들이 결혼하면서 의뢰하는 거짓말 같은 약속이 있잖아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고요. 남편 역시 그런 약속의 일환으로 저에게 직장을 그만둘 것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땐 깜짝 놀랐죠. 자존심도 상했고요. 지금 내가 버는 것이 살림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돌려서 하는 건가 싶었죠. 당신 그동안 너무 숨쉴 틈도 없이 살았잖아. 남들처럼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서 노는데도 연습이 필요한 거야. 살면서 한 번도 안 놀아본 사람이 나이만 먹는다고 노는 법을 금방 배우겠어? 그러지 말고 지금은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직장 관두고 당신도 한번 원 없이 놀아보라고. 그렇게 놀다 보면 아이도 길러야 할 테고 바쁜 일이 생길 거 아니야. 내가 정 힘들다, 혼자서 버는 것도 택도 없겠다 싶으면 그때 다시 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할 테니까 당신도 이렇게 찾아온 기회 놓치지 말고 한번 잡아보는 게 어때? 제가 일을 쉬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동안 너무 숨 쉴 틈도 없이 살았던 저에게 틈을 주고 싶었다면서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는 저에게 기약 없는 휴가를 선물해 준 거였죠. 남편의 벌이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시기라서 일을 쉬면서도 불안한 마음도 전혀 없었고요. 참 고마웠던 게 생활비를 벌어다 주면서 자기 카드를 주고 이걸로 생활비 카드를 해라 했으면 그렇게까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은 매달 25일, 그러니까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월급 받는 날이 되면 정말로 하얀 봉투에다가 현금으로 제가 그동안 받는 월급을 훨씬 뛰어넘는 돈을 예쁘게 담아서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번 달 살림도 잘 부탁한다면서 월급이라고요. 그렇게 매달 월급을 꼬박꼬박 챙겨주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걸 주면서 거기서 빼다가 생활비도 하고 남는 돈은 자기 눈치 보지 말고 쇼핑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편하게 쓰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남편한테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서 살림에도 가치가 생긴 기분이라고 할까요? 그동안 어머니가 아버지 끼니 때마다 죽어가는 표정으로 밥을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살림이란 일이 얼마나 티도 안 나고 부질없는 짓인지 느끼면서 커왔었는데 제가 하는 살림은 남편이 인정해주는 저의 살림은 조금은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게 정말 집안이 굴러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편도 제 노고를 치하해주고 인정해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살림에 품이 안 들어간다는 소리는 살림은 안 해본 사람들이나 하는 생각 없는 얘기야. 난 혼자서 어렵게 살아봐서 알잖아. 당신이 집에서 이렇게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는지 가장이란 사람이 몰라서야 하겠어.
이것도 회사랑 똑같은 거야. 회사에서 사장이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르면 그 회사가 제대로 굴러가겠냐고. 집도 똑같은 거지. 내 마누라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가장이 몰라주는데 그 집이 제대로 굴러갈 일이 있겠냐고. 난 당신 믿으니까 이 집에서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 당신 원하는 대로 해. 그게 당신이 이 집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니까. 무소불위의 권력. 제가 언제 살면서 회사에도 그런 것을 쥐어볼 기회가 있었겠어요. 비록 작은 집안일이긴 하지만 그런 권력을 저에게 준 남편이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을 전적으로 믿어주는 남편이 늘 고맙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이 이만큼 벌어다 주니 잘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좋은 부부관계가 유지됐던 것 같아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싸워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더라도 늘 먼저 사과를 하려고 제가 좋아하는 꽃다발을 사들고 노크를 하는 것은 남편의 몫이었죠. 젊은 날 힘들게 살았던 만큼 결혼 이후에는 그 인생을 보상받고 있구나 싶어 인생이 그렇게 억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나의 행복, 나의 아들, 남편의 어린 시절을 꼭 닮은 아주 작은 강아지 같은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찾아온 터질 것 같은 기쁨은 사연을 쓰는 지금도 차마 글로 옮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모성애가 없던 사람도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없었던 모성애가 생긴다고들 하죠.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아이를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좋은 것만 보고 살게 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평생 지켜줄 수 있을지,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머릿속으로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남편은 아이한테도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늘 자상하고 때로는 엄하게 혼내기도 하는 그런 아버지요. 전 솔직히 남편 같은 사람 밑에서 아들이 그런 식으로 자랐다는 게 때론 믿기지가 않았어요.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혹시 나한테서 그런 고약한 버르장머리를 물려받은 걸까? 거기까지 생각이 닿으면 모든 게 다 제 탓 같아서 괴롭기만 하죠. 제가 애를 잘못 키웠나 싶기도 하고요. 자잘한 사고를 참 많이 치는 아이였어요. 처음에는 저도 요즘 TV에 나오는 진상 같은 학부모들처럼 굴었죠. 우리 애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나쁜 친구들 만나서 나쁜 물이 든 게 분명하다고요. 저희 남편이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긴 했지만 저랑 결혼을 한 이후로 담배를 딱 끊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막 중학교 3학년으로 올라갔을 때였나요? 베란다에서 묘하게 담배 냄새가 풍기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요즘 베란다에서 담배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가 출근하는 길에 경비 아저씨에게 방송을 한번 해달라고 얘기를 하겠다 하는 모습을 보니 남편은 범인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정말로 아랫집에서 올라오는 건가 싶었죠. 제가 아침 일찍 운동을 나가거든요. 거의 새벽부터요. 그렇게 운동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애 등교시킬 준비를 하는데 딱 그 사이에 그 담배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지켜보고 있다가 범인을 잡을 수도 없고 어디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하는 마음이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범인을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날도 늘 그랬듯이 새벽같이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때였어요. 저희 집이 집 안에 약간 복도처럼 길게 길이 나 있다고 해야 되나요? 현관이랑 안방 사이의 거리가 꽤 멀어서 도어락을 치고 문을 여는 소리가 끝방에 있으면 잘 안 들리거든요. 아마 아들도 그래서 제가 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던 거겠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또 미세하게 베란다 쪽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딱 이 시간에 담배 냄새가 나더니 아랫집인가 보다. 이참에 따끔하게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조심스럽게 베란다 쪽으로 다가갔죠. 그런데 제가 본 게 얼마나 충격이었다고요. 저희 아들이 베란다에서 알몸으로 홀딱 벗고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저랑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서 창문 밖으로 담배꽁초를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저 정말 그거 보고 기절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은 매일 제가 운동을 나가는 시간에 맞춰서 옷에 담배 냄새가 벨까봐 옷까지 하나 걸치지 않고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제가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서 씻고 그런 생활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겨우 중학교 3학년짜리가요.
남편한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날 학교 등교도 시키지 않고 남편한테 죽어라 혼이 났어요. 아들의 신고가 거기서 끝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게 시작이었는데 저희가 알아채지 못한 거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닐 거다. 저희가 뭐 잘못했다고 그런 애가 나와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좀 와보셔야 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도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땐 고등학교 때였네요. 남편과 떨리는 마음으로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그동안 저희 아들한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을 나열해 놓은 종이를 읽는데 제가 더는 참지 못하고 상담실에서 아들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때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었어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아들을 패서 죽여야겠다 싶을 정도로 때리기 시작했고 오죽하면 피해 학생의 부모님이 저를 말릴 정도였다니까요. 아들을 붙잡고 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 내가 너를 이딴 식으로밖에 못 키웠냐고 그렇게 화를 냈죠. 종이에는 차마 다 나열할 수도 없는 악행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돈을 뺏는 건 물론이고 친구들을 교묘하게 따돌리고 오랜 기간에 걸친 폭행, 괴롭힘, 학교의 종용으로 피해자 부모님들과 합의를 할 수 있었지만 마음 같아서는 합의를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제 아이가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르길 바랐었죠.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아서였을까요? 그때부터 아들과의 사이는 급격하게 틀어졌습니다. 저도 그때는 거의 반포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인간은 내 자식이 아니다까지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아들을 앉혀두고 네가 진짜 생각이 있다면 여기서 결정을 해라. 정신 차리고 대학까지 졸업하고 나서 아버지 회사에서 바닥부터 다시 시작을 해볼래? 아니면 이도 저도 안 될 것 같으면 지금부터 일찌감치 포기하고 나가서 일 시작해라. 그동안 내가 키워줬던 거, 너 키우면서 들어갔던 것들 어떻게든지 일을 하면서 갚아라. 그게 네가 사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으름장을 놨죠. 그 사이에 제 아버지한테 혼나기도 많이 혼났고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던 제가 손찌검까지 했던 것이 자기 딴에도 꽤나 충격이었던 모양입니다. 무릎을 꿇고 울면서 대학 가겠다고, 자기가 인생을 잘못 산 거 너무 후회한다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싹싹 빌더라고요. 솔직히 그렇게 눈물까지 보이면서 빌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100% 믿진 않았어요. 말로는 누가 그런 얘기를 못해요. 잘하겠다는 얘기, 앞으로 달라지겠다는 얘기, 입으로는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할 수 있죠. 제 생각엔 그랬거든요. 이런 일을 한 번이라도 해봤던 애라면 언제든지 다시금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다. 저건 악어의 눈물이다. 아무리 자식이어도 속으면 안 된다 하고요. 정말 잘못했어요. 저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저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말로 해서는 믿지 않으실 거 알아요. 대학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눈물로 호소하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자는 마음으로 정말 집에서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만 해줬던 것 같아요. 대학 등록금과 기숙사비는 지원해주되 졸업하고 취업을 한 이후에 갚아 나갈 것,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어서 쓰는 것이 그 조건이었습니다. 아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기엔 충분한 조건들이라 생각했고 대학을 들어간 이후로는 크게 집안을 시끄럽게 하는 일이 없이 자기 할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보고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 불안한 마음이 있었죠. 왜 맨날 사고만 치던 놈이 잠잠하면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무섭더라고요. 대체 얼마나 큰 폭탄을 터뜨리려고 저렇게 조용하나 하고요. 그 폭탄은 바로 한눈에 봐도 배가 불룩 나와 있는 며느리였습니다. 저희 부부의 30주년 결혼기념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기였고 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아버지 회사에서 일한 지 불과 3개월도 안 되었던 시기였어요. 기가 막혀서 드라마에 나오는 시어머니처럼 뒷목 잡고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이제는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가 보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는데 속도 위반이라니요. 이렇게 배가 불러서는 누가 책임지라고 대뜸 데리고 온답니까? 며느리는 당시에 직업도 제대로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애까지 갖고 온 애한테 지워라 어째라 말도 쉽사리 나오지 않더라고요.
친정은 지금 이 사실을 아시냐 물어보니까 딱히 받아줄 친정도 없이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살고 있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 대학교를 다니면서 술집에서 눈이 맞아 실수로 생긴 아이인 것 같은데 어쩌겠어요. 실수라고 하더라도 결과가 생겼으면 책임을 져야죠.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해놓고 또 아들을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네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금 애를 갖냐고요. 책임질 상황도 아니면서 왜 책임져야 할 상황을 만드냐고요. 저희 부부는 그 상황에서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이제는 부모 자식 간 연을 끊는 게 맞는 것 같다.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하고요. 저희 아들 그 자리에서 싹싹 빌기는커녕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몰지각한 소리나 내뱉고 그렇게 지 마누라랑 같이 집을 나간 놈입니다. 이런 놈을 어떻게 다시 받아줄 생각을 했었는지 사연을 쓰면서 다시 생각해봐도 제가 그냥 미친 여자였어요. 그렇게 다시는 아들과 안 볼 것처럼 연을 끊어놓고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고 때문이었어요. 왜 안 좋은 일은 꼭 연달아 터진다고요. 안 그래도 아들이 그렇게 집을 나간 이후로 심란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 집에만 있으면 속이 답답해 죽을 것 같아 남편이 출근한 틈을 타 잠시 바람이라도 쐬고 오려고 차를 몰고 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는데 저와도 안면이 있는 남편의 직장 동료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집들이를 할 때나 집안 경조사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는 사이인데 어쩐 일로 연락을 했나 싶었죠. 혹시라도 남편이 어디다가 핸드폰을 두고 왔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종종 어디다가 핸드폰을 두고 다른 사람 전화로 전화를 하는 경우가 곧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차에서 전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들리는 건 울먹거리는 동료의 목소리였습니다.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면서 그 사이에서 선명하게 병원이라는 글자가 들리더군요. 상백 씨 무슨 일이에요? 진정하고 천천히 얘기 좀 해봐요.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진표가 지금 사고가 나서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 돼요. 순간 급브레이크를 밟고 도로 한가운데에 멈춰서서 저도 그대로 사고가 날 뻔했었다니까요.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에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겨우 차를 갓길에 대고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어떻게 연락이 닿았는지 몰라도 아들과 만삭이 된 며느리도 병원으로 달려왔더라고요. 침상에 실려오는 남편은 이미 남편으로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끔찍한 상태였습니다. 피범벅이 된 손을 붙잡고 이러면 안 된다고 오열하고 빌었지만 수술실에 들어간 남편은 그렇게 싸늘한 주검이 되어 나오게 됐어요. 처음엔 이게 그냥 어디 흘러가는 라디오 사연이었으면 좋겠다. 믿기지 않는 막장 드라마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아니고서야 이 충격적인 소식을 연달아 듣고서 어떻게 사람이 제정신으로 버티겠습니까?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실어증이 왔어요. 당장 장례를 진행해야 되는데 목구멍으로 말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것도 참 난감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참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들이라고 장례식장을 지키면서 아버지의 장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을 졌습니다. 망설임 없이 자기 가족을 택하겠다고 집을 나섰을 땐 그렇게 미웠는데 만삭의 몸으로 손님들을 받아가면서 음식을 나르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니까 또 이전처럼 마냥 미워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어머님, 저 많이 미우신 거 알아요. 그런데 저도 많이 급해서 그랬나 봐요. 뱃속에 있는 아이 어머님 손주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 정말 어머님이랑 잘 지내보고 싶어요. 어머니라고 불러볼 수 있는 사람도 없이 커서 항상 어머니 같은 어머니가 있었으면 나도 이렇게 안 컸을 텐데 싶기도 하고 항상 이 사람 보면서 이렇게 좋은 가족이 있다는 게 부러웠어요. 시작이 되게 안 좋았다는 것도 알고 허락이 아니라 용서를 구해야 하는 상황인 것도 알아요. 전 미워해도 되는데 어머님 뱃속에 있는 이 애는 아무런 죄도 없잖아요. 이 애만이라도 제발 이 집 애로 받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면서 저도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던 것 같습니다.
만삭의 임산부가 모텔을 전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 도저히 제 손주고 아들이고를 떠나서 그냥 같은 여자로서 안쓰럽고 짠하다는 생각이 들어 도저히 이대로 놔두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남은 세 식구 무사히 의지를 하며 남편의 장례를 잘 마무리하고 그렇게 아들 부부를 집으로 들이게 됐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면 그 공허한 자리를 지켜보는데 하루를 다 쓸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남편이 떠나고 난 뒤가 더 바쁘더라고요.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던 사람인지 남겨두고 간 게 얼마나 많던지요. 그 와중에 나오지 않는 목소리 때문에 병원도 열심히 다녀야 했고요. 너무 놀라서 목에 이상이라도 생긴 건가 싶었는데 정신적인 충격이 이유라면서 푹 쉬고 회복하다 보면 목소리는 금방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몸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남편의 재산을 처분하고 정리하는 일에 있어서 아들이 수족처럼 움직여줬어요. 솔직히 처음 아들을 들일 때까지만 해도 신뢰가 바닥인 상태여서 이렇게 아들을 데리고 다니는 게 맞나 싶기도 했었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또 없던 게 보이면 욕심이 나고 하잖아요. 나쁜 마음을 먹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그런 기색도 전혀 없었고요. 수혜자가 전부 저로 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보험 쪽 관계자에게 어머님이 말을 못하셔서 글로 적으시면 자기가 대신 전달을 해주겠다고 통화도 대신 해주고 도움을 많이 주는 모습에 저도 꽉 닫혀있던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고요. 며느리는 또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몸이 아픈 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잘 드시고 몸이 건강해야 버틸 수 있다면서 아픈 사람을 간호하는 것처럼 옆에 딱 붙어서 수족처럼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마음이 어지럽고 힘든 상황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식이 그렇게 의지가 될 만한 행동을 하는데 의심할 수 있는 부모가 세상 천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제 아들이 보통이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한순간에 가족을 등지고 나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깜빡 잊고 있었던 거죠. 그날도 셋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식사를 마치고 따뜻한 차를 준비한다며 며느리가 실수하기엔 너무 대놓고 제 쪽으로 뜨거운 주전자를 엎었고 담겨있는 뜨거운 찬물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적당히 식어 있어 다행이지 안 그러면 피부까지 벗겨지는 큰 화상을 입을 뻔했어요. 너무 뜨겁고 아팠지만 비명조차 나오지 않더라고요. 며느리가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를 하면서 제 양손에 약을 바르고 붕대로 손을 꼼꼼하게 감싸줬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며느리도 얼마나 놀랐을까 걱정을 했는데 세상에 남 걱정할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저한테 감아주었던 그 붕대가 수갑이나 다름없는 것이라는 것을 바로 다음 날 알게 됐거든요. 불편하셔도 흉지면 안 되니 절대 붕대를 풀면 안 된다 신신당부를 하면서 혼자서는 풀 수도 없게 손을 얼마나 꽁꽁 감아놨는지 아침에 얼굴이 간지러워서 제대로 긁지도 못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벅벅 문지르며 잠에서 깼어요. 시계를 보니까 아침 10시가 조금 넘어간 시간. 어지간히 피곤하긴 피곤했나 보다 싶어 문 밖으로 나서니까 거실에 손님이 왔는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 시간에 오기로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누군가 싶어서 거실로 가보니까 저 변호사 배지를 달고 있는 남자더라고요.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황급히 일어나서 저를 다시 방으로 밀어넣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뭔가 잘못된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수혜자가 심신미약으로 정신병원에 들어간 것이 확인이 되고 이걸 잘 이용하면 우리 쪽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다 그 얘기죠? 방문을 열고 저를 밀어넣으려는 며느리의 손길을 뿌리치고 거실로 달려나가니 아들의 얘기가 똑똑히 들리더라고요. 이제야 모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두 인간들은 순전히 자기 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 달려온 파렴치한들이라는 것을요. 제가 말을 하지 못하고 필담만 가능한 상황을 이용해서 그 사이에 절 어떻게 해보려고 손까지 망가뜨린 아주 치밀하고 못된 인간들이라는 걸 말입니다. 기가 막혀서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가 쉽게 나오지 않았고 변호사는 아무래도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면서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제 뱃속에 어머님 손주도 있잖아요. 이제 자식한테 그만 짐 되시고 요양원으로 가주시는 게 어때요?
그래도 자식 하나는 잘 두셨어요. 효자는 효자더라고요. 어떤 요양원이 좋을지 저희가 일주일도 넘게 알아봤거든요. 거기선 자식 걱정 안 하고 평생 그냥 행복하게 잘 사시면 돼요. 아시겠죠? 제 어깨를 꼭 붙잡고 얘기를 하는 며느리의 눈빛이 소름 끼치게 무서웠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집에서 뛰쳐나가야 했지만 그 전에 남편이 나눠준 소중한 것들을 이 악마들로부터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했죠. 그날 저녁 이 두 짐승들에게 어떻게 안갚음을 해주는 게 좋을까 그 생각으로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저를 요양원으로 쫓아내고 남편의 재산을 모두 독차지할 생각으로 두 사람은 두 다리 편하게 뻗고 잠들어 있었겠지만 말입니다. 다음날 아침 아들 부부의 단잠을 깨운 것은 저도 변호사도 아닌 바로 경찰이었어요.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밤새 며느리가 감아놓은 붕대를 이로 물어뜯고 남편의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렸고 대신 경찰을 불러달라 부탁을 했어요. 아들 부부가 보험금을 갈취하려고 했던 정황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새벽같이 남편의 동료는 아들 부부가 선임했던 변호사와 접촉할 수 있었고 더 높은 수임료를 미끼로 저희 쪽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게 됐죠. 진물이 줄줄 나오는 손으로 고통의 이를 악물어가면서 한 글자 한 글자 힘겹게 문자를 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오로지 이 두 사람을 참교육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입술에 피가 나도록 깨물며 비명을 참았어요. 고통은 성장의 발판이라고 했던가요? 그렇게 나오지 않던 목소리가 밤새 그렇게 목에 힘을 줘댄 탓인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이거 아들한테 고마워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갑자기 집 안으로 들이닥친 경찰에 안방에서 단잠을 자고 있던 두 사람은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일어나서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경찰들은 두 사람을 폭행과 사기죄를 포함해 체포하겠다 얘기를 했고 자기는 억울하다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말에 아들이 선임했던 변호사와 함께 제가 등장했죠. 무슨 변호사를 찾아? 네 엄마 요양병원에 가둬놓고 보험금 탈취할 수 있냐 작당 모의했던 그 변호사? 미안하지만 그 변호사는 자기 죄 진작에 고백하고 우리 쪽으로 돌아섰으니까 그 변호사 통해서 어줍잖은 변명할 생각 꿈도 꾸지 말아라. 너 같은 것도 자식이라고 끌어안고 살았나? 내 세월이 너무 한스럽지. 이런 거 진작에 끊어버렸어야 하는데. 엄마가 어떻게 말을,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제 다 망했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책임지라면서 아들을 붙잡고 만삭의 며느리가 오열을 하기 시작했고 배를 부여잡고 아프다며 연기를 하더군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여줬습니다. 네가 네 자식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자식이 태어나서 처음 물려받는 건 할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재산이 아니라 옥살이를 하고 있는 엄마의 정과 이력일 거라고요. 제 말을 듣자마자 며느리는 무거운 배를 붙들고 제 앞에서 꿇어앉아 오열을 하면서 빌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자기 자식 지키려고 한 죄밖에 없다고요.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요. 그래, 넌 네 자식 평생 지키면서 살아. 난 이제 내 자식 지키려는 노력 더는 안 하려니까. 네 남편, 네 자식, 네가 평생 끌어안고 살겠다는데 누가 말리겠니? 내가 늙고 힘없는 노인으로 보였니? 그래서 아주 만만하게 보였어? 앞으로 죽을 때까지 얼굴 못 들고 살게 그렇게 만들어 줄 거다. 네 자식한테도 세상 사람들한테도. 나도 이제 내 자식 안 지키고 나 지키면서 살 거야. 뭐더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 당장 안 잡아가고. 난리를 치고 있던 두 인간들은 경찰 손에 붙들려 질질 끌려갔고 그렇게 상황은 마무리됐습니다. 전 남편의 옛 직장 동료 손에 이끌려 병원에 가서 손을 마저 치료받았고요. 이제는 손등에 희미한 흉터만 남게 됐네요. 언젠가 자식한테 받은 상처도 이 흉터처럼 옅어지는 날이 올까 싶습니다. 이젠 정말 절 지키는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기운 내야죠. 기운 내서 살아봐야죠.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저는 좀 일찍 결혼을 했어요. 남편과는 대학교 다닐 때 만나 캠퍼스 커플이었고요. 26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딸만 둘을 낳았는데요. 큰애는 7살, 작은애는 5살이거든요. 제 남편은 작은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만 놓고 본다면 남편과 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고 애들도 잘 크고 있어서 불만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께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행복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무슨 불만이 있어서 유튜브로 사연을 다 보내나. 의아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 저와 계속해서 대립했던 사람들은 바로 제 시어머니랑 작은 신우거든요. 며느리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왜 사연을 보냈는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저희 실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 남편은 위로 누나가 있고 밑으로 여동생이 있는 3남매의 둘째입니다. 시아버님은 몸이 약하셨는데 남편이 고등학교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홀로 시장에서 억척스럽게 꽈배기 장사를 하시면서 3남매를 모두 키우셨대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집에서 살림만 하시던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장사를 잘하지는 못했답니다. 꽈배기를 잘 튀기는 법도 모르시고 말솜씨로 단골 손님을 잡지도 못하셨죠. 그저 묵묵히 꽈배기만 튀겨서 진열해 놓으시고 잠자코 손님을 기다리기만 했으니 누가 알고 시어머니의 리어카의 꽈배기를 사러 오겠어요. 아줌마, 무슨 꽈배기가 이렇게 맛이 없어요? 바삭바삭하지도 않고 기름기가 너무 많네. 아이, 기름을 충분히 빼야죠.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장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하는지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그럼 좀 배워와요. 아, 다른 가게 다니면서 좀 먹어보고 해야지. 아, 이러다간 금방 망해버리겠네. 첫 손님들이 꽈배기에 이런 혹평을 해대자 시어머니는 이런저런 맛집으로 소문난 가게들을 돌면서 노하우를 배워 오셨습니다. 그 후로 점점 시어머니의 꽈배기는 시장의 명물로 입소문을 타게 됐고요. 어머니는 처음에 시장 구석의 리어카에서 팔던 꽈배기를 트럭에서 팔게 되셨고 그렇게 돈을 모아서 시장에 작은 분식집을 하나 내게 됐어요. 꽈배기뿐 아니라 튀긴 어묵과 떡볶이 등 메뉴가 늘어나게 되면서 자연히 모든 집안일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놀고 있던 큰신우의 몫이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큰신우와 함께 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한 지 거의 20년이 다 돼갔는데 그 덕분에 큰신우는 어딘가에 취직할 걱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큰신우는 못내 대학을 못 간 게 아쉽다고 저만 보면 그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전 아무 생각이 없이 큰신우에게 방송통신대라도 다니기를 권했고 큰신우는 늦게나마 방통대에 입학해서 사회복지학과 공부를 했어요. 밤 9시에 분식집 문을 닫고 와서는 12시가 넘도록 저녁도 안 먹고 공부를 하는 큰신우의 눈을 보면서 시어머니는 좀 무섭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대학 못 간 게 한이 되면 그랬을까 하고 미안한 생각도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큰신우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이후에 시어머니의 분식집을 나와 혼자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직도 그게 무슨 돈이 되느냐며 못마땅해 하시지만 큰신우는 남을 돕는 일이 좋다면서 그 일을 자랑스럽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돈에 욕심내지만 않으면 혼자서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시댁에서도 따로 나와 지금까지 결혼하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흔이 다 되도록 비혼주의자라는 큰신우의 선언을 아직도 못마땅해 하시지만 말이에요. 저희 친정은 아버지가 큰아버지가 하시는 무역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 큰아버지는 사장, 아버지는 부사장이었습니다. 제 큰아버지는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와 젊었을 때부터 여러 가지 비싼 그릇이며 건강식품을 수입해서 한국에 들여와서 팔았는데 아주 대박이 나서 장사가 잘 됐어요. 그 덕분에 제 아버지도 부사장으로서 월급도 인센티브도 많이 받았고요. 순전히 큰아버지 덕에 전 어렸을 적에 큰 양옥집에서 살 수 있었고 집에 그랜드 피아노도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거실에 피아노 있는 집들은 부잣집이었던 거 아시죠? 자랑은 아니지만 제 어머니는 집에서 전업주부로 있으면서 한 번도 가게에 타격 없이 지금까지 잘 지내오고 계십니다.
시어머니는 저만 보면 친정 얘기를 하면서 제게 부담을 주었어요. 들어보나 마나 남편 고생시키지 말고 맞벌이로 돈 벌라는 말이었죠. 예, 너는 큰아버지 회사가 꽤 크다면서 너는 왜 진작 거기서 일을 할 생각을 안 했니? 요즘 애들이 어느 정도 크면 여자도 다시 직장 다녀서 맞벌이를 해야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 이제 애들도 유치원 보내고 다 적응도 했으니까 너도 거기서 격리일이라도 해. 유치원 마치면 네 친정집에 맡기면 되지 않니? 어머니, 저 숫자 더하는 거 잘 못해서 격리일은 자신 없어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애들 더 키우고 나서 제가 스스로 일할 때 찾아볼게요. 아무리 그래도 큰아빠 회사에 낙하산으로 들어가긴 싫어서요. 아이고, 넌 그런 빽이 있으면 써먹어야지. 그게 무슨 말이야? 애가 뭘 모르네. 네 남편만 믿고 있지 말란 말이야. 작은 새마을금고 대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언제 집을 사겠어? 시어머니는 조선시대의 못된 시어머니처럼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를 시키는 분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집에서 전업주부만 하고 있지 말라는 잔소리를 꽤 오랫동안 하셨죠. 그 이유는 큰 신우도 어머니 가게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고졸백수로 늙어갈 신세고, 작은 신우 역시 해가 바뀌면 나이는 먹어가는데 이렇다 할 직업이 없어서였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작은 신우 역시 대학을 너무 가고 싶었다고 해요. 하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시어머니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꽈배기 장사나 도우라고 끝까지 반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는 옛날 분이시라 아들인 남편만 대학을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 시어머니에게 화가 난 작은 신우는 온전히 자기 힘으로 대학 등록금을 벌면서 다녔고 6년 만에 겨우 졸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제 막내 신우는 그렇게 독하게 다닌 대학이 무색하게 얼마 전까지 백수였어요. 물론 작은 신우가 취업 준비를 안 한 건 아니지만 특별히 공부를 잘했던 편은 아니었거든요. 대학도 학과도 그저 그런 곳이었던 신우에게 맞는 취직 자리는 잘 잡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신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답시고 고시원에도 들어가고 돈도 많이 썼는데 5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합격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백수인 작은 신우 때문에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예, 경자야. 혹시 너희 남편 회사에 우리 막내딸 취직 좀 시켜주면 안 될까? 애가 내 딸이라서가 아니라 좀 성실하고 책임감은 있거든. 그래? 네 딸 대학 어디 나왔니? 서울 경기권에 있는 좋은 대학 나왔어? 요즘에는 고학력 여자 백수들이 하도 많아서 네 딸 스펙 어지간히 좋지 않으면 아마 안 될 것 같아. 서울에 있는 대학 안 나왔으면 명함도 못 내밀 거야. 미안하지만 안 되겠다, 얘. 아유, 그래. 알았어. 작은 신우가 계속 집에서 놀고만 있으니 시어머니는 답답하셨는지 여기저기 아는 연주를 동원해서 취직을 부탁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요즘 같은 때에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아니겠어요? 거기다 신우는 지방대 출신에 대학교 성적도 그다지 좋지 못했거든요. 대학에 가는 것만 목표였지 정작 대학교에서 학점 관리는 제대로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옛날과는 다르게 요즘은 학점도 다들 엄청 높잖아요. 그리고 학점 외에 스펙을 쌓으려고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니 어쩌면 신우가 취직을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백수로 간간히 아르바이트만 4~5시간씩 한 지가 5년이 넘어가자 시어머니는 드디어 인내심의 한계가 오신 것 같았어요. 집에서 노느니 차라리 분식집 출근을 해서 꽈배기 장사를 하라고요. 그렇게 작은 신우에게 잔소리를 하셨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신우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남의 가게에서 돈도 얼마 안 되는 아르바이트 하느니 엄마 도와서 시장에서 꽈배기 파는 게 낫지 않겠어? 엄마도 알바 1명 줄이면 돈 더 많이 벌 테고 차라리 그 돈 너 줄 테니까 제발 가게 나와서 일 좀 해라. 엄마, 내가 엄마 꽈배기 가게 들어갈 거였으면 그 고생해서 대학도 가지 않았어. 좀만 기다려.
내가 정말 번듯한 직장 구해서 엄마한테 큰 소리 땅땅 치면서 다닐 테니까. 난 지금 힘을 모으는 중이지 놀고 있는 게 아니거든. 사실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신우는 그다지 취직하는데 열과 성의를 보이지 않았어요. 공무원 공부도 완전히 놓지 못한 채 집에는 수험 서적이 쌓여 있었고 다른 데 취직을 하려고 자격증을 딴다고 책만 사놓고 보지는 않았으니까요. 학벌도 별로고 이렇다 할 자격증 하나 없는 작은 신우는 그래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는지 시어머니의 잔소리에도 끄떡하지 않고 집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기만 하고 있었죠. 전 작은 신우가 대학 다니고 백수 시절을 보낼 때 한창 아이 낳고 애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남편을 외벌이로 두고 집안일과 육아는 혼자 거의 독박으로 하다시피 했던 터라 누굴 돌아보고 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도 그동안 저한테 신우의 취직 자리 좀 알아봐 달라는 말은 차마 하지 못하셨나 봅니다. 친구나 지인분들에게는 그렇게 부탁을 해도 거절당하셔서 그런지 저한테까지 자존심을 다치기 싫으셨던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백수 신우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 몰래 저를 찾아와서 큰일을 부탁하더라고요. 근데 그 신우의 부탁이란 것을 들어보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언니한테 간절하게 부탁할 게 있는데요. 무조건 꼭 들어준다고 약속해요. 네? 아니, 아가씨, 아니, 무슨 일인지 알아야 부탁을 들어주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야 되는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무슨 일을 하면 되는지 말을 해야죠. 사실 제가 엄마 몰래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공무원 준비하다 만난 사람인데 남친이 올해 초에 7급 공무원에 붙었거든요. 저도 9급이라도 붙으면 결혼하기로 했는데 알다시피 제가 계속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잖아요. 이미 나이는 30도 넘었고요. 전 이 남자 놓치기 싫은데 상견례 전에 제가 어디라도 취직을 하면 남친이 상견례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언니네 친정 아버지 회사에다가 제 취직 자리 하나만 만들어주면 안 될까요? 임시로라도 한 1, 2년만이라도요. 꼭 좀 부탁할게요, 언니. 전 신우이의 정신 상태가 의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은 건지. 솔직히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취직 자리를 결혼 성사를 위해 쓰겠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런 불순한 목적으로 회사 다녀봐야 얼마나 다니겠습니까? 전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신우에게 말했어요. 아가씨, 아니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그런 목적으로 취직을 하겠다는 게 말이나 돼요? 그건 우리 큰아버지 회사에도 아가씨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냥 남자친구한테 솔직히 말하고 공무원 공부나 열심히 하는 게 어때요? 내가 이 결혼만 성사되면 알아서 그 회사에 사표 내고 나가 주겠다고요. 누가 오래 일한대요? 전 이 결혼 꼭 하고 싶어서 취직하려는 거거든요. 취업이 목표가 아니라고요. 언니는 친정 아버지라는 든든한 백이 있으면서 이 정도 부탁도 못 들어줘요? 제발 언니 부탁 좀 할게요. 네. 막무가내로 저한테 매달려서 그렇게 부탁을 가장한 협박을 하는 작은 신우의 등살에 못 이겨서 전 한번 친정 아버지에게 물어나 본다고 했어요. 그때서야 작은 신우는 얼굴에 한박 웃음을 띄우면서 제 앞에서 물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집불통을 누가 말리겠어요. 어릴 적부터 막내로 자라서 그런지 지금까지도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것이 우리 막내 신우였습니다. 고집이 엄청나서 시어머니는 물론 큰 신우도 남편도 동생 고집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자식이 돼서 친정에 갈 때 좋은 소식만 가지고 가야 하는데 이번에는 저도 엄마 아버지에게 면목이 없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하면서 언젠가 말을 해도 신우가 직접 한다고 하니 제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짐작이 가시겠죠? 그래도 신우 부탁이라고 모질게 거절하지도 못한 채 전 부담을 가득 안고 어머니에게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네가 웬일이니? 별일 없으면 친정이 잘 오지도 않는 애가. 애들 얼굴 잊어먹겠다. 용건 없더라도 친정에 좀 자주 와. 엄마 미안해요. 내가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어. 애들이 좀 더 커야 자유롭게 어디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애들 둘 데리고 지하철 타는 게 아직 쉽지가 않아.
그럼 오서방이랑 같이 오면 되잖아. 오서방은 바쁜 직장도 아닌데 꼭 같이 오지는 않더라. 무슨 일이야? 너희들 싸운 거냐? 싸운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몰래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좀 이따 저녁 먹고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 혹시 회사에 우리 막내 신우 취직 자리 하나 마련해 줄 수 있어요? 전 신우의 대학 성적 증명서랑 이력서를 내밀었습니다. 그 서류들을 꼼꼼하게 훑어보던 아버지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어요. 그리고 얼굴에 점점 당황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스펙으로 어떻게 우리 회사에 명함을 내밀었는지 모르겠네. 나 형님께 말은 해보겠는데 이런 일은 내 권한 밖이라서 말이야. 근데 너희 신우 대학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뭐 했다니?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런 성적으로 우리 큰아빠 회사에 붙을 수 없다는 거 나도 잘 알지. 하지만 어쩌겠어요. 시어머니가 작은 신우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시다는데. 안 그래도 여기저기 다 면접에서 떨어지고 서류 넣어도 안 된다고 해서 신우이도 마음고생이 심한가 봐. 그러니까 인턴부터라도 좋으니까 당분간 취직시켜줄 수 없을까요? 네? 아버지. 예, 차라리 네가 온다고 하면 네 큰아버지가 더 좋아하시겠다. 그래도 우리 딸은 대학교 때 장학금도 받을 만큼 공부도 잘했잖아. 그래서 말인데 네가 취직할 생각은 없어? 내가 너무 어렸을 때 결혼해서 이 고생이지 뭐. 안 그래도 우리 시어머니 나보고 어디든 취직하라고 난리야. 근데 내가 큰아버지 백을 쓸 순 없잖아요. 난 나대로 다른 데 알아본다고 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친정아버지는 아무래도 친족 간의 낙하산 인사는 좀 곤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저도 신우도 안 된다는 얘기였겠죠. 저도 알겠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당장 내일부터 신우가 전화로 확인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전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큰아버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아, 큰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다름 아니라 부탁 좀 드리려고요. 무슨 부탁인데 이렇게 뜸을 들여? 얼굴 보고 말하면 안 되니? 안 그래도 회사에 네 자리 하나는 마련해두고 있었는데 애들이 7살, 5살이면 6시까지 회사쯤은 다녀도 되잖아. 이 큰아빠가 칼퇴근 시켜줄 테니까 와. 큰아버지는 제가 하는 취직 부탁인 줄 알고 반색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의 말을 끝까지 듣고는 목소리가 많이 낮아지시더라고요. 아, 네 사돈 쪽이야? 아이, 그런데 학교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면접은 한번 보러 오라고 해봐. 내가 네 얼굴 봐서 네 신우 인턴으로 취직시켜줄게. 큰아빠 너무 감사해요. 제가 다음 명절 때 꼭 찾아뵐게요. 아, 진짜 감사해요. 고집불통에 때만 쓰는 막내 신우의 부탁을 이제야 해결했다는 안도감이 들어서 전 긴장이 다 풀렸다니까요. 당장 막내 신우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막내 신우의 전화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들뜬 기분이 어려 있었어요. 어머, 언니 정말이에요? 저 언제 면접 보러 오래요? 사실 다음 달에 오빠랑 상견례 날짜 잡으려고 했거든요. 제가 진짜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고마워요, 언니. 아가씨 명심해요. 내가 꽂아준 거라는 거 절대 회사 다니면서 들키면 안 돼요. 그리고 오빠한테도 절대 비밀이에요. 알았죠? 그럼요. 내가 내무담 파는 짓을 왜 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절대 아무한테도 말 안 할 거니까. 전 신우에게 면접 볼 때 유의할 점들을 아주 길게 잔소리처럼 나열하고 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기껏 추천을 해줬는데 면접을 망쳐서 파투가 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원래 신입사원 뽑는 시기는 아니지만 제가 일부러 마련한 면접 자리인 만큼 저도 책임을 안 느낄 수가 없었어요. 제 큰아버지 회사가 그저 무역상은 아니고 주식 상장도 된 좀 큰 중견기업이거든요. 그런 만큼 큰아버지는 검증된 인재를 뽑아야 한다고 평소에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깐깐한 큰아버지의 마음에 과연 신우가 잘 맞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미 제 손을 떠난 일이니까 더 이상 신경을 안 쓰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지금 제가 할 일은 애들 씻겨서 재우고 친정에 가느라 못한 청소 빨래를 하고 얼른 자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막내 신우는 큰아버지와 직접 본 면접을 통과한 모양이었어요. 며칠 후에 신우는 저한테 기쁨에 차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저 사돈어른 회사에 인턴으로 합격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다니는 동안엔 열심히 일할게요. 사돈어른께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저 이제 다음 달에 무리 없이 상견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가씨 잘 됐어요. 근데 웬만하면 아가씨 결혼하고 나서도 잘 다녔으면 좋겠어요. 좋은 회사니까 아가씨만 열심히 일하면 정직원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좋긴 하겠지만 아직 그렇게까진 큰 희망은 마음에 없는데. 아무튼 알겠어요, 언니.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전 걱정이 되더라고요. 워낙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성격을 가진 신우인 것을 아니까요. 단체 생활에 제대로 적응을 할지 윗사람이 무서운 것은 알고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신우는 바로 다음 날부터 큰아버지의 회사에 출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큰아버지 회사가 무역회사인 것만 알고 있지 정확한 회사명은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 때문에 신우의 비밀은 얼마간 불안한 상태에서도 잘 지켜질 수가 있었어요. 시어머니에게 동생이 취직 소식을 들은 남편은 의외라는 듯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도 알고 있었어? 미나가 어디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던데. 난 공무원 공부 더해서 9급이라도 붙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고시 공부에 지쳐서 포기했나 봐. 그래. 그랬나 봐. 신우이도 5년이나 가망 없는 고시 공부 힘들었겠지 뭐. 당신 동생이 그렇게 인내심이 많은 편은 아니잖아? 난 5년간 완전히 안 놓고 있었던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해. 남편은 하긴 그렇긴 하다면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이잖아요. 시어머니는 작은 신우가 드디어 취업을 한 것이 그렇게 자랑하고 싶으셨는지 하루는 온 가족들에게 전화를 돌리면서 신우의 취업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신우가 취업에 성공한 지 한 달 만에 시어머니는 시댁으로 모든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고급 중국 음식을 배달해서 잔치상을 차렸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미리 와서 상 차리는 걸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이 애들을 데리고 남편을 재촉해서 차를 타고 갔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왕래도 거의 없던 시아버지 쪽의 형제분들도 불렀고 또 시어머니의 형제분들도 초대했더라고요. 집에서 하기는 꽤나 규모가 큰 행사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기분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꼭 이렇게까지 크게 일을 벌여야 했는지 전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결혼식 뒤풀이면 이해가 되는데요. 막내딸이 취직에 성공한 정도로 시댁의 고모랑 외삼촌까지 불러야 했나 싶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저희 시어머니 좀 과한 것 같지 않으신가요? 막내 신우도 사귀는 남친의 부모님께 잘 보이기 위해 시한부 회사 생활이 완전히 기정사실화되자 부담이 되긴 했던 모양이에요. 시어머니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나 인턴으로 합격해서 정직원이 될지 1년이나 지나봐야 안다니까? 근데 친척들까지 초대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냥 우리 식구들이 저녁이나 한 끼 먹으면 되지. 얘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듣자니 거기가 주식회사라며? 유명한 회사일 거 아니야. 그런 곳에 인턴이긴 하지만 합격한다는 게 쉬운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너라도 자랑 좀 하고 싶어서 그랬어. 그동안 외삼촌이나 이모들 자식들 얼마나 잘 돼서 내가 그 집 가서 밥을 얻어먹었는지 알아? 그게 또 가시방석이야. 그래서 신세 갚을 겸 해서 마련한 자리니까 너도 그냥 웃으면서 거들기나 해. 시어머니는 고집스럽게 친척들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작은 신우의 취직턱을 내면서 마음껏 자랑을 하셨어요. 전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밥만 먹고 올 생각이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한다면 작은 신우도 시어머니도 크게 당황스러울 것이 뻔하니까요. 하지만 그날 시어머니는 선을 아주 세게 넘으셔서 결국은 제 인내심의 한계를 불러왔습니다.
예, 거기 소주 좀 더 가져와. 그거 얼른 삼촌들 옆에 놔드리고. 네, 어머니, 잠시만요. 내가 가져올게. 당신 앉아있어. 애들 밥 먹이고. 남편이 소주를 가지러 간 사이에 술에 엄청 취하셨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삿대질을 하시면서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였습니다. 야, 넌 뭔데? 아이, 시어머니가 시킨 일을 네 남편한테 미뤄. 넌 이 집안에서 서열 꼴찌, 어? 이래야 되는 며느리 아니니?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 나중에 애들 키우고 취직이라도 할 수 있겠어? 애들이 밥상에서 밤을 주물럭대며 장난을 하고 있길래 제가 애들을 돌보고 남편이 대신 소주 좀 갖다 준 것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아니, 남편이 제 대신 소주를 가지러 간 게 어머니가 그렇게 화를 내실 일인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나를 잡았는지 아예 팔을 걷고 계속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였습니다. 이래서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되는데, 이년아, 네가 내 딸 반만 닮았어 봐라. 너 모르지? 우리 미나 7급 공무원 남자친구 있는 거. 이번에 취직하면 다음 달에 남친이랑 상견례 하기로 했어. 우리 아들도 새마을금고에서 대리까지 승진했고. 그런데 넌 그동안 뭐 했냐?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너희들 상견례 할 때 네 엄마가 너 우리 아들보다 좋은 대학 나왔다고 얼마나 뻐기고 나를 곱게 봤는지. 근데 지금 봐라, 너는 그냥 집에서 애 낳고 집안일이라 하고 있잖아. 좋은 대학 나와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렇게 눈치가 없으니 경단녀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애들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대신 소주 갖다 줄 수도 있죠. 겨우 그런 일로 친척들 모셔서 계신 데서 공식적으로 저를 까내리실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가족 회식 자리는 웅성거리는 삼촌들과 이모들로 시끄러워졌어요. 몇몇 양식 있는 삼촌들은 술 취한 시어머니에게 그만하라면서 조심스럽게 말렸지만 시어머니 편을 들면서 저를 공격하는 이모도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를 편들어주는 이모가 생기자 의기양양하게 저한테 더 크게 쏘아붙이는 것이었어요. 뭐, 이년이 시어머니한테 따박따박 말대꾸 하는 것 좀 봐라, 예, 미나야, 네 올케가 미친 거 아니니? 엄마 왜 그래? 올케가 큰 잘못한 것도 아닌데. 엄마 속이 타는 건 알지만 이제 그만 좀 해요. 올케 언니도 힘들었어. 신우이에게 화살이 돌아가자 작은 신우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저한테 눈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화가 나겠지만 제발 사실만은 말하지 말아달라는 뜻이었겠죠. 저도 처음엔 이를 악물고 참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막말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이야 바른 말이지. 처음부터 우리 현준이랑 너 결혼하는 거 마음에 안 들었어. 기집애가 자존심만 세고 남편을 자기 밑으로 생각하지 않니? 너는 집에서도 밖에서 일하는 남편 부려먹지? 그깟 집안일하고 애들 키우는 것 가지고 유세 떨지 말란 말이야. 그리고 애들 얼른 맡기고 취직하라고 하는 시어머니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어. 넌 나도 얕잡아 보는 거지? 어머니, 억울해요. 전 그런 생각 한 적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왜 저한테 막말을 하세요? 저도 다 생각이 있어요. 애들 1, 2년 더 키우고 나서 다시 공부해서 변호사 되려고 했다고요. 뭐? 아이고, 변호사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네가 무슨 수로 그 어려운 시험을 봐. 애들 낳고 키우면서 7, 8년 동안 얼마나 머리가 굳었겠니? 그래, 내가 너 법대 나온 거 아는데 그래도 너 같은 년이 무슨 변호사를 한다고 깝죽대? 저와 시어머니의 싸우는 소리를 듣고 이모 삼촌들이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무도 제가 법대 나왔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사실 제 딸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벌써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을 거고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새마을금고에 취직한 이후 결혼해서 아기를 갖고 싶다고 계속 졸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5 나이에 애가 생긴 채로 남편과 결혼하게 됐던 것이었죠.
제 대학 동기들은 30대 중반이 넘은 지금까지 결혼하지 않고 변호사나 검사가 된 친구들이 많아요. 여자들도요. 그 친구들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제가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는지, 애들이 어렸을 때는 사실 힘들어서 남편을 원망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큰 딸만 없었으면 당신이랑 결혼도 안 했고 저는 골드미스 국제 변호사가 되었을 거라며 농담처럼 말하곤 했었거든요. 그러면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 놓치기 싫어서 우리 딸 먼저 가진 거 아니야. 당신 같은 똑똑한 사람이 변호사까지 됐으면 나 같은 남자가 눈에 들어왔겠어? 아무리 오래 사귀었어도 당신 나 버렸을지도 모르잖아. 도저히 그것만은 못 견딜 것 같아서. 당신 무슨 일 있어도 나 버리면 안 된다. 저 말을 듣고 전 기가 막혔어요. 전 정말 남편은 아무 사심 없이 사랑했거든요. 어릴 때 만나서 그저 서로 좋아서 조건 같은 거 안 따지고 결혼까지 이어진 거고요. 그때까지는 남편만은 제 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이기적인 행동과 말도 전 조금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날 그 당시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신우와 제 처지를 비교당하면서 그 앞에서 신우가 부탁한 일이 뭐였는지 말도 안 하고 지나갔다면 저에겐 두고두고 한우로 남았을 거예요. 전 기관총처럼 쏘아진 시어머니의 막말에 분을 못 이기고 말하면 안 되는 신우의 비밀을 털어놓게 됐습니다. 어머니, 이 말 들으면 저한테 절에도 모자라실 거예요. 사실 그 신우의 회사 우리 큰아버지가 경영하시는 곳이거든요. 어머니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신우가 얼마나 저한테 고집을 부렸는지 아세요? 큰아빠 연줄로 제가 신우이 그 회사에 꽂아준 거예요. 뭐 알고나 저한테 화를 내셔야죠. 언니, 그런 사실 다 까발리면 어떡해요. 그것도 친척들 앞에서. 이 상황이 전 뭐가 되냐고요. 언니 정말 소름 끼친다. 그렇게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작은 신우는 창피해서 눈에 눈물이 어리더니 집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모든 사실들을 다 알고는 망연자실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마치 입을 본드로 붙여놓은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의 집안 행사는 엉망진창이 되어 끝나고 말았습니다. 친척들은 숨겨진 사실을 알고 나니 혀를 쯧쯧하면서 돌아갔고 시어머니는 앞으로도 친척들 볼 면목이 없다고 그것도 다 저 때문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모든 잘못을 덮어 씌웠어요. 너는 어떻게 미나가 부탁한다고 그런 일을 시어머니한테 비밀로 하니? 내가 너희 부모님을 앞으로 어떻게 봐? 아이고 창피해. 정말 창피해서 내가 못 살아. 이번 일은 네가 수습해. 다음 달에 예비사위 볼 면목도 없다. 어머니,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막내 신우 고집스러운 부탁 들어주느라고 제가 얼마나 아버지랑 큰아버지한테 고개 숙이고 부탁드렸는지 아세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어머니도 양심 있으면 생각 좀 해보세요. 작은 신우 스펙에 어디 언감생심 저희 큰아빠 회사에 취직이 되겠어요? 제가 취직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조금 모자라더라도 성실하다, 사람은 좋다.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말들 해가면서 여보, 이제 그만해. 나도 이런 말 들으니까 좀 당황스럽네. 아무리 내 동생이지만 미나가 제 스스로 들어간 줄 알았는데 당신이 큰아버님한테 부탁을 한 거라니. 그리고 당신 나 모르게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야? 난 당신이 우리 결혼 생활에 만족하고 전업주부 생활에 만족하는 줄 알았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니 당신에게 좀 실망했어. 이렇게 남편조차 저한테 등을 돌리려는 것이었어요. 전 작은 신우에게 선심을 베풀려다가 오히려 뺨 맞고 화풀이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입장이 되어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 아무리 봐도 시어머니의 경솔한 비교와 입방정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것 같은데 모두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면서 전부 다 제 잘못으로 돌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했지만 남편이 보는 앞에서 전 서러움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 마음이 상한 전 시댁에 당분간 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나 작은 신우가 보기 싫어서도 있었지만 저의 선의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저를 원망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이 된 것이 싫어서였어요. 전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작은 신우에 대한 부분을 모두 말씀드리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진 건지 모르겠어. 엄마, 이게 내가 잘못한 일이에요? 나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신우도 나를 원망하니까 억울해 죽겠어. 평소에 그쪽 사람들이 매번 너한테 그런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좀 참고 살아봐. 아유, 그나저나 난 큰아버지 회사에 네가 들어가길 바랬는데 넌 거기다 신우를 들이밀면 어떡하니? 그런 자린 소개해줘도 일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네가 더 욕먹어.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부탁 들어주지 마. 앞으로는 그냥 조용하게 살아. 그래서 전 그 다음 달에 작은 신우가 남친을 소개해준다고 시댁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았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저 오늘 집에 남자친구 데리고 와요. 상견례 때는 그래도 언니도 와야 되잖아요. 그 전에 얼굴 한번 봐요. 아가씨, 그 전에 나한테 뭐 할 얘기 있지 않아요? 그날 그러고 나가서 시어머니한테 한마디도 안 했다면서요? 그러면 아가씨를 회사에 소개시켜준 내 입장이 뭐가 돼요? 그날 일은 언니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우리 엄마도 좀 과하긴 했지만, 엄마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말실수한 거고, 언니는 나랑 굳게 약속한 비밀을, 그 앞에서 누설해버린 거잖아요. 그건 무게가 다르지 않아요? 난 언니한테 미안한 짓 안 했어요. 우리 엄마는 언니에게 사과를 해야 할지 모르지만, 난 미안한 거 없는데요? 작은 신우는 이렇게 말하고 매정하게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매몰찬데 제가 그 집을 뭐하러 가겠어요. 이제는 시댁에서 무슨 짓을 한다고 해도 모른 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전 인강으로 다시 법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저를 무시한 시댁과 남편에게 복수를 하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제가 한번 마음을 먹으면 진득하게 엉덩이 붙이고 공부하는 성격이었죠. 그래서 대학 다닐 때 과에서 1등도 해봤고 성적 장학금은 1년도 놓치지 않고 졸업했거든요. 퇴근한 남편이 제가 식탁에서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놀랐는지 바로 다가와서 묻더군요. 당신 정말 공부해서 변호사 되려고 그러는 거야? 난 당신이 자존감 살리려고 그냥 해본 말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애들도 잘 크고 있고 나도 당신 내조 받아서 안정적으로 직장 다니고 있는데 당신이 나보다 더 월급 많이 받고 바빠지면 나 무시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공부하지 말고 되는 대로 살자. 지금 와서 공부하면 언제 합격할지도 모르는데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려 그래? 제 남편은 그동안 피해의식이 많았는지 제가 공부를 그만두는 게 빠르다고 설득하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전 전혀 그만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전 조용하게 목소리를 깔고 남편을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면서 대답했어요. 이제껏 당신이 지금 행복하다, 이게 행복이다, 그러면서 날 가스라이팅 했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시댁 갈 때마다 뭐라고 하신 줄 알아? 맞벌이라도 해야 집 산다고. 애 키웠으면 친정에다가 돌봐달라고 하고 나보고 일하래. 어머니는 정작 우리 애들 봐주실 생각도 안 하시면서 며느리를 애 키우는 기계로 전락시키시더니 이제 애들 크니까 다시 일해서 자기 아들 등에 빨대 꽂고 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 소원대로 해드리는데 뭐가 나빠? 이왕 일할 거 당연히 당신보다 많이 벌어야지.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당신 혼자 벌어서 언제 집 사고 건물 살 거냐 그러시던데? 그동안 싸움이 될까 싶어 남편에게 말 못했던 사실을 전부 얘기하고 나니까 저는 속이 다 시원했어요. 하지만 듣는 남편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얼굴이 점점 흑빛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당장 전화를 해서 시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애엄마한테 왜 돈 벌라고 하면서 부담을 주셨어요? 당연한 거 아니니? 전업주부가 그거 언제까지 할 건데. 너 혼자 벌어가지고 언제 천새집 면할 거야. 네가 말 못하는 거 같아서 내가 며느라기 볼 때 잔소리 좀 했다. 왜? 그 애가 그것도 시엠이 잘못이라고 하디? 그게 아니고요. 전 이 사람이 나가서 일하는 거 싫다고요. 이 사람이 진짜 변호사 되면 나 같은 남편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그래서 일하지 말고 애나 키워라.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중간에서 어머니가 다 파투 내시면 어떡하냐고요. 아이고 못났네. 너 진짜 내 아들 맞니? 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몰라도 걔가 변호사 되면
걔 등에 네가 빨대 꽂고 살아. 그러면 되는 걸 뭘 그렇게 쪼잔한 소리나 하고 자빠졌어? 얼마나 크게 소리를 치는지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통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똑똑히 들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전 소름이 오싹 끼쳤습니다. 그 집에 그대로 있다간 정말 평생 시댁의 하녀 노릇하면서 내 인생을 다 갈아 넣겠구나 하고요. 그러기 전에 얼른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크게 싸운 다음 날 전 큰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큰아버지는 반갑게 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그 다정한 목소리에 전 저절로 눈물이 났죠. 바보처럼 전 울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안 빠뜨리고 큰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큰아버지는 당연히 아주 화가 나셨나 봐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조카가 그동안 얼마나 시댁에서 구박을 받고 살았던 거야? 그 얘기를 왜 너희 엄마 아빠한테는 안 했어? 그동안은 그냥 제가 좀 참으면 변하겠지 했다가 작은 신우가 취직 자리 부탁한 이후로 저도 친정에 말을 꺼내봤는데요. 그냥 엄마가 좀 더 참으래요. 그런데 저도 이제는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못 참을 것 같아요. 큰아버지, 우리 작은 신우 거기서 일은 잘하는 것 같아요?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을 뽑았는데 어떻게 좋은 성과를 기대해? 네 체면 봐서 실수 100번 해도 참고 있는 거다. 그런데 사돈처녀 말이다. 요즘에 인턴답지 않게 5시만 딱 되면 먼저 퇴근한다고 해서 극과 과장이 아주 곤란한가 보더라. 개념 없다고. 이게 요즘 세대 애들이냐면서 아주 나한테 한숨을 푹푹 쉬는데 언제까지 봐줘야 되냐? 저 이제 곧 이혼하려고요. 그러니까 무슨 구실이라도 붙여서 작은 신우 쫓아내라고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회사 생활 엉망진창이라니 오히려 잘 됐네요. 우리 신우 남자친구랑 결혼하려고 저한테 취업 부탁한 거거든요. 결혼만 하고 나면 회사에 사표 내려고 했다네요. 참 어이없는데 그걸 알고도 소개시켜줘서 제가 큰아빠한테 죄송해요. 큰아버지는 작은 신우를 잘라야겠다고 좋은 사유를 귀뜸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작은 신우가 퇴출되고 나면 저한테 그 자리를 주시겠다고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시면서요. 큰아버지는 제가 이혼하는 게 훨씬 낫겠다고 어려운 일 있으면 큰아버지를 찾아오라고 당부하시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저에겐 아직 친정이라는 든든한 아군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변호사 시험을 준비했어요. 다행히 아직 머리는 크게 굳지 않았는지 대학 때 강의 내용들이 살아나면서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었어요. 전 공부를 하면서 틈틈이 남편과의 이혼 소송도 준비했습니다. 그 사달이 일어난 지 한 달 후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귀가 울리도록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너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냐?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내라고 작정을 했어?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전혀 모르겠는데. 전 짐작이 갔지만 일부러 모르는 척 했어요. 제 패를 처음부터 섣불리 까보일 순 없잖아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화풀이를 하기로 작정하신 것 같았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작은 신우가 해고당한 것도 자기 탓이고 시어머니 신우랑 짜고 신우 남친과 상견례 하겠다는 건 역시 사기 행각에 가까운 것 아니겠어요? 모르는 척 하지 마. 내일 상견례 해야 되는데 우리 미나 오늘 그 회사에서 잘렸다고 울면서 전화 왔어. 네가 자르라고 시켰지? 네 큰아버지한테 모함이나 하고 내 딸이 어디가 어때서 거기서 해고당해야 되니? 어머니 모르셨던 모양인데요. 작은 아가씨 그 회사 계속 다닐 생각도 없었고요. 남친 집안이랑 상견례 잘 넘기려고 임시로 저한테 회사 꽂아달라고 부탁했던 거예요. 그거나 아시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잘렸으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었겠죠. 아무리 제가 모함한다고 큰아버지가 사람 함부로 해고 안 시켜요. 어제 들은 건데 인턴답지 못하게 5시만 되면 칼퇴근하고 일도 엉망진창으로 했다고 하던데요. 작은 신우가 그런 말은 안 해요? 뭐야? 내 이 기집애를 그냥... 시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작은 신우에게 화살을 돌리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전 계획대로 돼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빙긋 미소를 지었죠. 이제는 굿이나 보고 이 집안과는 아예 인연을 끊을 생각이었으니까요. 전 그날로 유치원에서 돌아온 애들을 데리고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더 이상 가증스러운 남편의 얼굴도 시어머니와 작은 신우 얼굴도 보기 싫었거든요. 친정으로 돌아온 전 친정아버지에게 그동안 제가 당한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고 이제부터 변호사 시험을 목표로 할 것이고 남편과는 이혼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날 이후 작은 신우는 상견례를 어찌어찌 넘기긴 했지만 결혼 준비를 하던 중에 남자친구의 집안에서 직장에서 강제 해고를 당하고 백수가 되었다는 것을 들키게 됐다고 해요. 결혼 전에 집안을 속인 게 들통이 나서 남친의 집안에서는 작은 신우와 파혼을 하겠다며 길길이 날뛰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조차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제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야, 이년아, 우리 집안이랑 무슨 원수가 져서 이따위로 파티를 내? 너도 그래. 남편 놔두고 집 나간 년이 무슨 기세가 등등해서 이혼 소장은 보낸 거야? 시애미한테 당장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 이년 때문에 우리 막내딸 결혼 파투 났어. 너 이년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전 시어머니가 미친 듯이 저한테 쏟아내는 막말들을 다 들으라고 친정 부모님 앞에서 스피커폰으로 틀어두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제 친정 아버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셔서 수화기를 가로채서 소리를 치셨어요. 아니, 안싸돈.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게 다 대개 막내딸 고집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왜 우리 딸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도 우리 딸한테 이렇게 이년저년하면서 막말하셨습니까? 저 이거 그냥 못 넘어갑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시어머니는 제 친정아버지가 듣고 있는 줄 몰랐는지 그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벌벌 떨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함부로 막말을 하면 안 되죠. 전 지금 남편과 이혼 소송 중입니다. 내년에는 변호사 시험에 꼭 합격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요. 화가 난 저의 친정아버지 역시 시어머니와 작은 신우를 명예훼손과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어요. 남편은 정말로 저를 가스라이팅 하려고 했던 건지 아직도 전화를 해서 빌어도 보고 협박도 하고 하면서 소송 취하하고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합니다. 처음엔 측은해서 얘기나 들어줄까 했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라 이젠 전화도 차단하고 받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나요? 당신이 내 그늘 벗어나서 하나라도 될 일이 있을 줄 알아? 그깟 변호사 시험 합격해봤자 당신 주제에 무슨 변호사가 될 거라고 이 난리야. 여자는 그냥 집에서 애나 키우고 조신하게 살림만 하면 돼. 당장 이혼 소송 그만하고 집으로 들어와. 내일 들어오면 다 없던 일로 생각하고 용서해 줄게. 어? 됐어. 당신 같은 피해망상증 환자한테 더 이상 구걸하듯 살고 싶지 않거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변호사를 준비하겠다는데 네가 뭔데 그걸 막으려고 난리야. 당신 그 말 그동안 날 완전히 무시하고 살았다는 거 아니야? 소름 끼친다. 이제껏 사이코를 착한 남편으로 믿고 살아왔던 내 8년간의 결혼 생활이 너무 아까워. 다신 안 돌아가. 이제 당신 전화 차단할 거니까 알아서 해.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고 나니까 오히려 깨끗하게 남편을 포기하고 냉정하게 돌아설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의 사연이 어떠셨나요? 이 사건은 저에게도 굉장한 고구마였는데 이 소송이 끝나고 나면 조금이라도 속 시원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딸들이 크면 나중에 엄마로서 해주고 싶은 말은 이것뿐이에요. 연애할 때도 남자에게 속지 말고 남편이라고 너무 믿지 말고 자신만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딸이 있으시면 무조건 남편 말만 따르거나 싫은 일이 있어도 맞는 말 못하고 참지 마시라고 충고드리고 싶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